네, 영어영문학과 김유 교수입니다. 오늘은 연극과 문화 7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선 17세기 프랑스 신고전주의 연극을 우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왕정복고기 영국 연극, 그 중에서 이제 다는 못하고요. 그 절반 정도, 그러니까 관객 부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정신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시기는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유사한 그런 그 연극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7세기 프랑스 신구전주의 연극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는요, 프랑스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영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영국 르네상스 드라마에 있어서는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서 르네상스 시기가 조금 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더 뒤에 왔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지금 저기 적혀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 프랑스의 정치 사회를 간단히 우리가 짚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교도, 개신교인 위그노파와 구교도, 그러니까 카톨릭이 되겠죠. 카톨릭이 벌인 종교 전쟁으로 프랑스의 16세기, 17세기는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신교도였던, 그러니까 개신교였던 앙리 4세, 지금 화면에 본다면 앙리 4세와 가족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앙리 4세가 원래는 신교도였는데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낭트 칙령을 발표하면서 사실 그동안 계속 전개되어 왔던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내란을 종결시켰습니다. 그것이 낭트 칙령이었죠. 그래서 비로소 프랑스에서는 이제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이 조금 없어지고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정기가 되는 그 시기가요, 루이 14세 재임 시기입니다. 1643년에서부터 1715년까지 그 시기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노년의 루이 14세라고 하는데요. 사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유명한, 또 태양왕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굉장히 유명한 절대 왕정의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런 왕입니다. 루이 14세.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6세기, 17세기 프랑스는 대외적으로 어떤 또 발전이 있었느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늦었죠. 후발주자입니다. 신대륙 개척에 뛰어들어서 캐나다와 미국의 루이지애나주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내란으로 르네상스의 물결이, 종교적 갈등으로 한 내란으로 르네상스의 물결이 뒤늦게 유입되었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를 적극 수용하며 번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기상으로는 좀 늦었지만 이탈리아와 지리적으로도 가까웠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됐지만 이탈리아 출신의 연극인들이라든지 혹은 정치가들이 사실상 프랑스에 상당히 많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했습니다. 작품 양식, 극장 건축, 무대 배경 장치, 작품 제작 등 연극 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탈리아의 버금가는 업적을 창출하게 됩니다. 후발주자였지만 업적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그런 나라였죠. 자, 연보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선 좀 큼직한 글씨로 되어 있는, 주요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배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세 공부를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영국 황금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그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시기는요, 영국 르네상스 시기와 좀 약간 늦었긴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지만, 어, 어, 기간은 상당히 더 길었죠.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가 황금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격동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청교도 혁명이 벌어지고 나서 왕이 쫓겨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정치적 대혁명의 시기에 들어갔죠. 1660년경에 이런 왕정 복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왕정 복고 시기부터 오늘 1700년 시기까지 왕정 복고기의 영국 연극에 다룰 예정이고요. 지금은 바로 이 시기입니다. 17세기, 16세기, 이제 17세기 들어가서 프랑스에 어떠한 신고전주의적 연극의 바람이 불었는지. 자, 아르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사실상 거의 이제 신고전주의 프랑스 연극의 문을 활짝 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유명한 작품들이 몇 개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씩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르시드라고 그래가지고요. 꼬르네이의 대표작이 이제 요 시기 17세기 초반에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자, 3대 위대한 프랑스 신고전주의 시대의 3대 극작가 꼬르네이유, 몰리에르, 라신이 바로 이 시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그 다음 그림에서 연극사와 문화정치사가 있는데요. 연극사부터 잠깐 볼까요? 연극사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최초의 직업작가였던 아르디가 이제 이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조금 이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극장들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 극장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극장에 대해서는 이제 시기별로 차라리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꼬르네이의 르시드라고 한 1634년. 그렇죠?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이죠. 그리고 몰리에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몰리에르의 수전노라고 하는 아주 명작품이 여기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라신의 페드르. 자, 이것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극장 코메디 프랑세스가 설립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씩 다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부터요. 곧. 자, 문화 정치사 부분에서는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신교도와 근위대 사이 전쟁이 발발했고, 앙리 4세가 이제 여기서는 신교도를 배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카톨릭으로 이제 자기가 개종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구교도와 신교도를 서로 융합시키는 어쨌든 간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낭트 칙령 여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 루이 12세가 사망하고 루이 14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성기를 열었던 절대 왕조의 전성기를 열었던 루이 14세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귀족들이 왕권을 강화하려고는 루이 14세의 움직임에 달갑하지 않았죠. 그래서 프랑스 내전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1661년 루이 14세 때 이제 직접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이가 어렸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섭정을 당했지만 이제 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루이 14세가 사망하는 시기까지 문화 정치사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자, 프랑스의 정치와 문화는 이탈리아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16세기부터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 자, 메디치 가문 아마 기억나시겠습니다. 예술가와 문화 이런 데를 후원하는 그런 상업 전통이 있는 그러한 그 가문이죠. 메디치가와 프랑스 왕가 사이에 혼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혼인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인데요. 그 이외에도 이제 추기경이자 실질적으로 정치를 프랑스에서 했던 그런 우두머리 역할, 정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
리슐리에인데요. 이 사람도 역시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르망 리슐리에도 이탈리아 문화 수용에 큰 역할을 했고, 리슐리에 다음에 추기경이 된 마자랭 역시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자, 리슐리에죠. 추기경의 초상하고 마자랭입니다. 모두 다 이른바 친이탈리아 출신의 정치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17세기 프랑스는 이탈리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자, 프랑스 연극은 16세기까지 우선 동향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17세기 신고전주의 연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이전에는요, 조금 프랑스가 늦었다고 그랬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가서 르네상스에 관련되는 문학 작품, 연극 작품을 만들어내던 시기였는데요. 16세기 이전에는 프랑스에서는 종교단체인 순환극 조합, 순환극이라고 하는 거 아마 다시 기억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패션 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션. 그래서 예수가 겪었던 순환들, 고통들, 그리고 죽음, 부활에 이르는 여러 과정들을, 그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극이죠. 자, 이 순환극 조합이 종교극을 공연을 했습니다. 16세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1500년대 후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로마 시대 이후 유럽에 건축된 최초의 상설 극장 오텔 드 브루고뉴,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브루교누 극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극장이 이제 16세기 중반쯤 건립이 됐습니다. 자, 도도히 흐르는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움직임을 막을 수 없었기에 극장이 채 완공되기도 전에 파리에서는 이제 종교극 공연을 금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종교적 성향의 연극과 거기서 벗어난 그런 움직임 같은 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 초반으로 갈까요? 이제 프랑스 여러 지역에서 직업적 연기 단체들이 출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탈리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시작을 했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코메디아 델라르테 극단들, 이제 본격적으로 프랑스를 순회 공연하기 시작하는 것이 16세기 초반입니다. 물론 이들이 갖고 있던 레파토리, 전형적인 레파토리인 파르스를 갖고 공연을 한 거죠. 대중들을 위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의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영향이 조금씩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16세기 중반에서부터 16세기 후반에서는요. 자, 이제 17세기 프랑스의 본격적인 신고전주의를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16세기 중반에는요, 신고전주의 양식에 기초한 프랑스 극을 집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신고전주의 운동을 주도한 플레이야드 학파가 등장을 해서 이 플레이야드 학파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신고전주의적인 문화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래서 심오한 글쓰기와 문화 창달을 선도한, 여기서 문화 창달은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주의 문화를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신고전주의에 기초한 프랑스 연극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중반부터 16세기 후반이요. 16세기 후반 변형된 형태의 궁정 연희가 존재했다. 자, 17세기 초반의 프랑스 극장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고전주의 프랑스 연극으로부터 조금씩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초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 극장은요, 대체로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주의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현실 세계를 모사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상징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중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곳에 모아지기보다는 흩어진 동시 무대 상태. 이걸 우리가 중세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렇죠? 무대 위에다가 궁전을 세우고 그 옆에다가 저작거리, 시장 그런 그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놓고 또 지옥도 만들어 놓고 천국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관객들은
무대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든 그 배경을 한꺼번에 동시에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동시 무대라고 했죠. 자, 여기 이제 17세기 초반의 프랑스 극장의 한 예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길게 돼 있죠. 세로 직사각형 길게 된 상태 속에서 관객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거나 위에서 조그만 계를 통해서 지금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저기 그 배우겠죠? 지금 말한 동시 무대는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무대 배경이 뭐 나무가 여기 있죠, 숲이 있죠, 이런 식으로 무대 배경이 펼쳐져 있는 거죠, 양쪽으로 동시에. 그래서 상황에 맞는 그런 무대 배경 앞으로 가서 배우들이 공연하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배경으로 이동하는 굉장히 중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동시 무대가 프랑스의 초반의 프랑스 극장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맨션과 유사한 다양한 무대 장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맨션이죠. 맨션 같이. 플라테아라고 하는 말도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플라테아. 그렇죠? 플라테아가 무대 건물 같은 것들, 배경을 표시하는 그런 배경 그림 같은 것이라면 플라테아는 그 앞에 남아 있는 이런 그렇죠? 이런 맨션 같은 것 앞에 이 공간들 있죠? 무대 공간들. 그러니까 중립 연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테아입니다. 자, 우리 중세 때 공부를 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프랑스 17세기 초반의 프랑스 극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테니스 코트를 개조한 이 공간은 좁고 길죠. 테니스 코트였습니다. 테니스 코트를 이렇게 테니스를 치던 공간을 개조해서 관람석을 만들고 또 양쪽으로 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극장으로 만들어냈죠. 좌석이 양편에 마련되었고 끝에 무대와 비슷한 구조물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무대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연기 공간도 있고 또 본 무대도 저 앞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세적인 것도 아니고요. 중세 르네상스 시기적인 요소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름 잠깐 말씀을 드렸던 알렉산드르 아르디라고 하는 초기 신고전주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초기 신고전주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삼일치의 법칙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삼일치가 뭔지 알겠죠? 시간, 그리고 공간, 그리고 행동. 세 개가 일치하는 것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하나의 신고전주의적인 특징이었죠. 그렇죠? 영국과 스페인이 또 셰익스피어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삼일치의 법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걸 썼습니다. 프랑스는요, 이탈리아 그 이상으로 그만큼 삼일치의 법칙을 준수하는 좀 엄격한 신고전주의적 그 글쓰기, 연극 쓰기로 나아가는데요.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삼일치 법칙을 아르디는 준수하지 않았고, 자, 초자연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무대 위에서 폭력적인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모두 엄격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때 그 신고전주의적 그 연극적 법칙에 의하면 모두 다 지금 그것을 위반하는 거죠. 그렇죠? 무대 위에서는 폭력적인 장면을 사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초자연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성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신고전주의 비평가들이 아주 질겁했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리든 이것은 모두 다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르고뉴 극장에서 상연했고요. 대중적인 큰 공연으로 앞으로 도래할 프랑스 황금 시대의 발판이 되었다. 자, 이제 꼬르네이유입니다. 아주 위대한 신고전주의 극작가 3인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꼬르네이유는요, 프랑스 극의 신고전주의적 이론을 이제 확립한 그런 작가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희극을 집필을 했습니다. 꼬르네이유 이전에 이제 프랑스 희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저급스러운 그런 희극이었는데요. 이 꼬르네이유는 뭐 플로상의 어떤 복잡한 어떤 희극적인 상황을 창출해내기도 했고, 캐릭터의 희극성을 부각시키기도 하는 등 초기에 이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그런 저급한 희극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초기의 작품인데요. 멜리떼 같은 그런 작품이 바로 이제 초기 희극 작품이었습니다. 자, 리셀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기경이자 그 프랑스 정치계의 거물급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리셀 위에가 역시 또 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학과 연극에요. 그래서 5인의 작가 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맨 처음엔 동참을 할 것을 요구당했고요.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르네이유가 사실상 그렇게 신고전주의 이론을 처음부터 받아들인 그런 작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집단적인 창작 활동을 그렇게 선호하는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탈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637년 르시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여러분과 할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르시드로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었다. 자, 화면이 이제 꼬르네이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37년은 르시드의 공연의 한 장면을 지금 그린 사파입니다. 자, 신고전주의 법칙을 준수하지, 아까 처음에는 신고전주의 법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죠. 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신고전주의 법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후에는 시간이 가면 나중에 신고전주의 교육을 준수하기 시작합니다. 1647년에 프랑스 아카데미 일원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학술원입니다. 그렇죠? 지성인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프랑스의 문화 그리고 뭐 언어 이런 것들의 이제 방향을 결정하고 또 그 방향에 맞도록 또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또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실제로 프랑스 아카데미 이 시기에는 이제 신고전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전주의에 어긋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프랑스 아카데미가 엄격히 규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아카데미 일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신고전주의 법칙을 준수하는 그런 작가로 변모했다는 겁니다. 대표작은 오라스, 시나, 폴리 웨크트, 로드윈, 거짓말쟁이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훨씬 더 꼬르네이의 작품, 유명한 작품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자, 그쪽으로 가기 전에 꼬르네이유의 연극의 정체성, 특징. 꼬르네이유는 자기 연극의 가장 커다란 특징을 화려함, 스펙터클한 예술로 인식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 스펙터클한 대장관, 우리가 장경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시각적인 대장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자기의 연극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스펙터클한 장관에 나오는 사람들이 영웅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영웅적인 인물. 신도 마찬가지죠. 신과 영웅적 인물들이 서로 경합하거나 서로 대결하거나 칭송하거나 이런 커다란 규모의 스펙터클한 연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극내에서 등장인물들은요, 서스펜스가 넘치는 거대한 상황과 직면합니다. 그렇죠?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들,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갈등 상황이죠. 갈등 상황들을 직면하게 만들고 그것을 풀어가는, 대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창출해내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볼까요? 지금 벌써 굉장히 크죠?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이 무대 장치도 그렇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요. 이 위에 지금 이 구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별 위에다가 사람이 이제 올라가 있는 형태. 아마 이게 다 무대 장치 그리고 와이어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사실상 무대 장치인데요. 이게 이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비너스 미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비너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인간과 신과의 어떤 이야기, 규모가 커다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 꾸르네이의 작품의 특징으로 볼 수 있죠. 1650년에 안드라메다를 위한 그 작품이자 등장 인물입니다. 이 안드로메다의 작품 속에서는요, 안드로메다라는 작품 속에 신과 인간이 서로 신에 의해서 인간이 죽기도 하고 영웅들끼리 서로 결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론은 참 좀 재미있게 이 안드로메다의 결론은 모든 이런 그 영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으로 올라가서 신이 되는 걸로 굉장히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드로메다라고 한 작품을 거대한 규모의 작품을 위해서 토렐리 기억을 할 겁니다. 이탈리아의 무대 디자인을 거대한 규모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로 건너와서 프랑스의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천상에서의 등장 기법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르시드의 줄거리 잠깐 볼까요? 원래는 초기 스페인 비극을 바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구이엔 데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그런 비극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창작을 했습니다. 세비야는 이제 스페인의 남서부에 있는 그런 커다란 도시죠. 세비야를 배경으로 서로 사랑하지만 부친들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로드리고와 시멘느의 사랑과 모험 이야기입니다. 로드리고가 이제 남자고 시멘느가 여자입니다. 자, 시멘느의 아버지가 로드리고의 아버지의 뺨을 때렸기 때문에 로드리고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시멘느 아버지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결국 결투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시멘느는 사랑하는 남자 로드리고에게 복수를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지만 시멘느의 침실에 잠입한 로드리고와 만나 명예를 굳건히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벌써 갈등이 생기는 거죠. 명예와 사랑 간의 갈등입니다. 다음날 아침 무오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을 믿는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슬람 쪽 아랍 계통과 흑인 계통의 사람들, 이제 무오인들인데요. 무오인들이 도시를 침략한다는 소식을 들은 로드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무오인들을 물리치자 사람들은 그를 찬양해서 시드라는 칭호를 주지만 시멘은 여전히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하는 처지다. 한 남자가 시멘을 위해 로드리고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결투에서 로드리고가 죽은 줄로 잘분 알았던 시멘은 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만천하에 공표한다. 그렇죠?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죽은 줄 알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천하에 공표를 한다는 거죠. 결국 로드리고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멘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이때 왕이 개입해서 그녀에게 로드리고와 결혼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비극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맨 마지막에 왕이 개입해서 어떻게 보면 희극적인 모든 것이 잘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방향을 급전환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여자, 그렇죠? 남자,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드리고와 시멘느죠. 현대식으로 개작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르시드가 나왔을 때 비평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비평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비판이 되었는지. 작품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도 프랑스에서 인기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지만 당대 프랑스 아카데미의 증오에 찬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공격의 이유는요, 작품이 신고전주의 법칙을 어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시간은 일치했다. 3일치 중에. 왜냐하면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엄격히 얘기해서 작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도저히 만 하루 만에 벌어지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시간은 지켰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도저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24시간 내에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방금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진지한 그의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왕이 갑자기 개입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들죠. 그래서 그게 장르를 뒤섞었다. 그러니까 희극과 비극을 뒤섞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프랑스 아카데미는 역시 여기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스맨드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로드리게와 결혼함으로 이게 해피엔딩인데요. 귀족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자, 귀족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예입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죠. 근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데코럼이라고 그러죠. 아마 데코럼이라고 우리가 많이 언급을 했던 겁니다. 데코럼, 적절성, 적합성, 뭐 얼마나 적합한지, 적절한지, 적절성 이런 것들 맞지 않는다. 지위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역시 혹독한 비평의 대상이 된 겁니다. 자, 프랑스 아카데미는요, 이 작품이 칭찬을 받을 만한 점이 많은 수작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신고전주의 이론에 벗어나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상처를 입은 꼬르네이유는 향후 몇 년간 절필하였고 1640년에야 극작을 재개합니다. 꼬르네이유는 새로 쓴 그의 모든 작품에서 시간, 장소, 행위의 3일치 규칙은 물론이고 박진성, verisimilitude죠.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제 박진성이고요. 장래 규칙, 장르를 섞지 않는다는 거, 적합성, 지금 얘기한 데코럼 등 신고전주의 규칙들을 준수했다. 장 라슨으로 갑시다. 장 라슨은요, 신고전주의 이론의 승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신고전주의 이론을 잘 지킨 그런 극작가입니다. 인물 형상화를 매개로 극적 긴장을 창출해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작가였습니다. 인물을 성격화, 형상화를 기가 막히게 잘 하죠. 벌써 인물의 성격화 안에 극적 긴장이 벌써 그 안에 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극 행위를 집약해 주요 배역의 압박감을 가중시키는 기법이다. 그렇죠? 그게 산만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극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특정한 인물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거나 또 갈등 속으로 직접적으로 몰아넣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등장인물들이 받는 압박감을 최대화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과 압박감으로 인해서 혼란해지는 비극적 인물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라슨의 비극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극작가로서 성공에 커다란 야심을 가졌던 인물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극작 활동에서 은퇴한 뒤에는 엄격한 종교적 신념으로 회귀했다고 합니다. 대표작 테베인, 안드로마케, 이피게니아, 페드르. 오늘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페드르, 베레니스, 에스터 등이 있다. 자,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페드르. 어떤 사람들은 페드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 상관이 없습니다. 1677년 작품이고요. 페드르는요, 우리가 아마 이전에 공부할 때 잠깐 기억을 되살리면요, 유리피데스의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작품을 계속 이제 그 뒤에 후대 작가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식으로 조금씩 바꾸거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요. 페드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발표 당시에는 실패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후에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비극 작품, 완벽한 신고전주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이 페드르다라는 것. 자, 줄거리는요. 남편인 테세우스 왕이 죽은 줄 알고 의붓 아들인 스텝선이죠. 의붓 아들인 이폴리트에게 사랑을 고백한 왕비, 그리고 그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왕비의 모습 등 모든 사건이 한 장소에서 몇 시간 동안 전개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고전주의 이론을 기가 막히게 집중해서 지키는 그런 수작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가장 유명한 신고전주의 비극이다. 페드르 그런 얘기죠. 양아들과 사랑에 빠지는 왕비의 비극적인 이야기. 자, 이건 런던에서 공연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양아들이죠.
히폴리투스, 그리고 어머니 페드르입니다. 줄거리 잠깐 볼까요? 테세우스 왕이 서거하자 둘째 부인인 페드르는 전실 자식인 이폴리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하녀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이어서 이폴리트 본인에게 직접 사랑을 고백하자 이 말 듣고 이폴리트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얼마 되지 않아 죽은 줄 알았던 테세우스 왕이 곧 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페드르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 계략을 꾸밉니다. 실제와는 반대로 하녀에게 이폴리트가 먼저 접근해서 구애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거짓 소문을 믿은 테세우스 왕은 신에게 아들 이폴리트를 벌하도록 간청을 하죠. 이폴리트는 죽음을 맞게 되자 비탄에 빠진 페드르가 자기 양아들이 죽음을 맞게 되자 비탄에 빠진 페드르는 테세우스 왕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드르가 신고존주의 법칙에 아주 잘 맞는 그런 최고의 비극이다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작품이 마지막 위기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사건이 다 종결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관객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시는 이 방면에 특출한 역량을 갖춘 작가로 유명하고 페드르의 감정적 갈등 상태를 능수능란하게 표현해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런던, 그렇죠? 런던의 내셔널 시어터 국립극장에서 국립극단의 배우들이 지금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페드르와 양아들 이폴리투스와의 지금 사랑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몰리에르로 가겠습니다. 몰리에르는 앞에 두 작가와는 조금 달리 희극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연극에 큰 영향을 끼쳤죠.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사실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보게 되면요,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수전노, 그렇죠? 돈을 안 쓰려고, 그러니까 돈만 아는, 그렇죠? 그리고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죠. 그리고 건강 염려증 환자 등 인간이 갖고 있는 위크니스죠. 약함, 그리고 어리석음 같은 것을 묘사했습니다. 신고전주의 법칙을 준수한 당대의 최고의 인기 작가였습니다. 몰리의 초상화가 보이고 있죠. 몰리에르는요, 대화는 운을 맞춘 이행 연구의 형식을 썼고, 자, 위트 넘치는 대화, 예리한 시각을 파르스적, 소극적 유머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거리 구성도 굉장히 훌륭하고 탄탄하고 또 대화도 굉장히 기지개 넘치는 유머러스한 대화를 이용을 했습니다. 슬랩스틱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을 했습니다. 웃고 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체적인, 신체적인, 희극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줄거리와 인물 형상화에 적합하게 적절히 사용을 했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기계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우리가 그리스 연극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그 극장 맨 위에, 그렇죠? 메케네라고 하는 기계 장치에 의해서 신을 말 그대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함으로써 굉장히 복잡한 플롯, 갈등의 상황에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을 신의 존재가 수습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너무나 과하게 사용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이 갑자기 내려와서 모든 갈등을 그냥 수습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희극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전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수전노죠. 마이저, 그렇죠? 아주 인색한 그런 사람입니다. 뭐 딱 보기에는 알 수 있죠. 지금 금괴죠. 금괴 통을 지금 이 겨드랑이에 끼고 있다는 것, 이 캐릭터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몰리에르와 코메디아 델라르테.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뭡니까? 그렇죠? 희극이죠. 대중 희극입니다. 그 요소가 몰리에르의 희극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극 연구자들은 몰리에르의 작품 속에 코메디아 델라르테 영향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형 인물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코메디아 델라르테 중에 한 유형적 인물,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판탈로네죠. 나이가 든 그런 노인입니다. 욕심 많고 수전노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그 판탈로네를 마치 연상시키는 캐릭터를 수전노의 중심 인물로 설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르파곤이라는 인물인데요. 이게 이제 판탈로네죠. 그렇죠? 코메디아 델라르테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캐릭터고요. 자, 그 인물을 조금 발전시켜서 아르파공 역시 마찬가지로 돈괴를 아주 사랑하는 연인인 것처럼 뺨에다가 대고 지금 소중하게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아르파공을 연상시키는 탐욕스러운 노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클레망트가 사랑하는 젊은 여인에게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버지가 구해야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클레망트가 사랑하는 젊은 여인에게 구애하죠. 그리고 집착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발레르라는 젊은 청년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딸을 노인에게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그래서 클레망트라고 하는 아들은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은 이제 본인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아들은 돈 많은 과부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딸도 마찬가지로 돈 많은 나이든 노인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지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요. 돈이 모든 게 이제 척도가 되는 거죠. 자, 그의 지나친 욕심은 자식들의 행복에 근본적인 장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제 희극으로 끝나면요, 나중에 이제 막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희극적인 상황이 계속 나가다가 이 중요한 돈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돈꾀를 잊어버리게 돼서 뭐 낙심 중에 낙심을 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과 뭐 연인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사랑했던 게 돈꾀였으니까 돈 상자를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돈 상자가 발견되죠. 그래서 아들인 클레망트가 돈 상자를 가지고 와서 돌려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혼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아르파공은 당연히 나한테는 돈개만 있으면 돼. 돈개는 배반하지 않거든. 자식들과는 달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글쎄 이게 해피엔딩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식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연인들과 결혼하게 되고요. 또 이 아르파고는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돈괴를 찾는 그런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몰리에르의 전형적인 작품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타르투프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희극 중 하나로 주인공 오르곤을 완벽하게 속이는 종교적인 위선자 타르투프. 이 타르투프가요, 주인공 오르곤을 속이는데요, 이 타르투프 본인이 종교적인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말썽이 돼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대부분 성직자들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왜 종교인을 위선자로 그렇게 설정했느냐, 이런 식으로. 1664년 몰리에르가 루이 14세 앞에서 처음으로 작품을 낭독했을 때는 뭐 공연이 아니고 이제 낭독했을 때 국왕은 매우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타르투프. 자, 이게 유명한 이제 이 테이블 밑에 숨어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나중에 동영상 여러분 한번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여인을 이 타르투프가 지금 점잖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상 위선자죠.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장면입니다. 남편은요, 이 테이블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혹하는 장면을 다 고스란히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극적인 장면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나중에 동영상에서 어떻게 연기가 되고 공연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잠깐 볼까요? 주인공 타르티프는 위선자로 겉으로는 매우 경건한 체하고 성직자들이나 입을 듯한 옷을 입고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돈 모으는데 혈안이고 여성들을 꽁무니 쫓아다니는 자로서 자신의 거짓된 신실함에 속아 넘어간 오르공의 집에 기거하게 됩니다. 오르공은 이제 신실한 사람으로, 종교적인 사람으로 타르티프를 오해하게 되죠. 오르공은 타르티프가 부정직한 위선자라는 주변의 고자질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심지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목격하고도 가벼운 실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특히 오르곤이 식탁 밑에 몸을 숨기고, 자, 아까 그 장면입니다. 타르티프가 자신의 부인을 유혹하려고 애쓰는 꼴을 엿듣는 장면은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오르곤은 타르티프의 진면목을, 위선자라고 하는 진면목을 파악했지만 이미 자신의 집과 모든 재산을 자식들이 아닌 타르티프에게 넘긴 후였습니다. 결국 말미에는 또 왕이 등장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희극적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잠깐 보실 동영상은요, 사실상 그 1978년 영화가 아니라 TV 각색본입니다. 리차드 윌버라고 하는 배우가요, 타르티프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잠깐 보시는 것과 같이 위에 있는 사람이 타르티프가 아래서 자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가 기거하는 사람의 부인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테이블 밑에서 남편이 또 보이는 그런 적나라한 그런 반응과 같이 굉장히 희극적인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몰리에르의 희극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감상하시죠. Oh, if heaven is all that holds you back, don't worry. I can remove that hindrance in a hurry. Nothing of that sort need obstruct our path. Must one not be afraid of heaven's wrath? Madam, forget such fears and be my pupil. I will teach you how to conquer scruple. Some joys, it's true, are wrong in heaven's eyes, but heaven is not averse to compromise. There is a science lately formulated whereby one's conscience may be liberated, and any wrongful act you care to mention can be redeemed by purity of intention. I'll teach you, madam, the secrets of that science. Meanwhile, just place on me your full reliance. Assuage my keen desires, and feel no dread. The sin, if any, shall be on my head. You've a bad cough. Yes, it's bad indeed. A bit of licorice may be what you need. No, I've a stubborn cold, it seems. I'm sure it will take much more than licorice to cure it. How aggravating! Oh, more than I can say. If you're still troubled, think of things this way. No one shall know our joys save us alone, and there's no evil till the act is known. It's scandal, madam, that makes it an offense, and it's no sin to sin in confidence. Well, clearly I must do as you require and yield to your importunate desire. It is apparent now that nothing less will satisfy you, and so I acquiesce. To go so far is much against my will. I'm vexed that it should come to this, but still, since you are so determined on it, since you will not allow me language to convince you, and since you ask for concrete evidence, I see nothing for it now but to comply. If it is sinful, if I'm wrong to do it, so much the worse for him who drove me to it. The fault can surely not be charged to me. Madam, the fault is mine, if fault there be, and... Open the door a little and peek out. I wouldn't want my husband poking about. Oh, why worry about the man? Each day he grows more gullible. One can lead him by the nose. To find us here would fill him with delight, and if he saw the worst, he'd doubt his sight. Nevertheless, do stop a minute into the hall and see there's no one in it.
The man's a perfect monster, I must admit. I'm simply stunned. I can't get over it. What? Coming out so soon? How premature! Get back in hiding and wait until you're sure. Stay to the end and be convinced completely. We mustn't stop till things are proved concretely. Hell never harbored anything so vicious. Stop! Don't be hasty. Try to be judicious. Wait, and be certain that there's no mistake. No jumping to conclusions, for heaven's sake. Madam, all things have worked out to perfection. I've given the neighboring rooms a full inspection. No one's about. And now I may at last. Hold on, my passionate fellow! Not so fast! I should advise a little more restraint. So, you thought you'd fool me, my dear saint? How soon you wearied of a saintly life? Wedding my daughter and coveting my wife? I've long suspected you, and had a feeling that I'd soon catch you at your double dealing. Just now you've given me evidence galore. It's quite enough. I have no wish for more. I'm sorry to have treated you so slyly, but circumstances forced me to be wily. Brother, you can't think. No more talk from you. Just leave this household without more ado. What I intended. That seems fairly clear. Spare me your falsehoods and get out of here. No. I'm the master. You're the one to go. This house belongs to me, I'll have you know. And I'll show you that you can't hurt me by this contemptible conspiracy. And those who cross me know not what they do, that I means to expose and punish you, avenge offended heaven, and make you grieve that ever you dared order me to leave. 자, 17세기 프랑스 신고전주의 연극 이제 몰리에르까지 했고요. 이제는 궁정 발레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1650년에부터 1660년 발레 형식의 공연이 굉장히 커다란 인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가면극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연이었죠. 르네상스 시기 때 영국의 반가면극 우리가 잠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궁정 발레 수준은 초보 수준이었다고 해요. 왕도 직접 공연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발레 당트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밤의 발레, The Ballet of the Night이라고 해서 1653년 작품이죠. 이것은 4대 원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43차례나 등장합니다. 4대 원소는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중세의학에서 아마 그런 나름대로 중세 과학적인 측면, 얼마나 유사과학적인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기질 같은 것도 몸에 있는 체액들의 구성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주장한 거였는데요. 그런 인물들이 무려 43차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밤의 발레를 표현한 사파죠. 규모가 또 굉장히 보입니다. 자, 오델트 부르고뉴 극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극장에는요, 굉장히 오래된 프랑스 최초의 실내 상설 극장입니다. 실내 상설 극장. 프로시니엄 아치가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폭이 길고 좁고 긴 그런 건물이죠. 좁고 긴 건물이고 프로시니엄 아치가 아닙니다. 관객석은 피트석, 박스석, 갤러리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층 천장에는 파라다이스, 천당을 대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천사가 날아다니고 이 천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천당을 대표하는 그런 헤븐을 대표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레 극장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르고뉴 극장보다는 이후에 개관이 됐죠.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테니스 코트 건물 극장으로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 테니스 코트입니다. 프랑스에. 그렇죠? 테니스 코트죠. 두 사람이 이제 테니스를 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네트가 있고요. 자, 옆으로 긴 그런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개조해서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뭐 이쪽이 좀 잘리긴 했지만 길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겠죠. 사람들도 계속 여기 앉아 있고, 그래서 무대를 이 앞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길게 앉아 가지고 공연하는 그런 방식의 극장을 이제 초기에는 많이 만들었죠. 말의 극장이 바로 그런 극장입니다. 파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제2의 극장이라고 합니다. 제1의 극장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빨레 루아얄이라고 하는 극장인데요. 이 루아얄은 로얄이라는 뜻입니다. 왕, 궁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단어겠죠. 원래는 이제 빨레 카르디날, 카르디날은 추기경이라는 뜻에서 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추기경이 궁정 안에 이런 일종의 이제 극장을 만들었죠. 그것이 나중에 왕, 그렇죠? 추기경에서 왕으로 개명이 됩니다. 그래서 빨레 카르디날이 빨레 루아얄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빨레 루아얄의 가장 커다란 역사적 의미는요, 프랑스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프로스요니엄 아치 극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로 요건데요. 자, 보시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아치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죠. 프로스요니엄 아치 극장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돼 있죠. 무대와 관객과는. 자, 요건 이제 루이 13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르실리에죠. 르실리에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왕에게 상당히 많은 조언을 하는 그런 조언자로서,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오스트리아의 안느 공주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렇죠? 프로시니엄 아치 극장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리슐리에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궁 안에 궁전을 지었고, 그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레 카르디날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빨레 루아얄로 개명을 한 그런 극장입니다. 최초의 프로시니엄 극장이라는 거. 자, 이게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많이 찾는 파리 시민의 제1의 극장 코미디 프랑세스입니다. 1680년 루이 14세, 프랑스의 일종의 절대 왕조의 전성기죠. 그때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1689년에 국립극장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데요. 국립극장으로 제정됐다는 것은 그렇죠.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테니스 코트를 개조해서 편자 모양, 말발굽 모양의 건물 구조로 여타 테니스 코트 개조 극장들에 비해서 관람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규모의 극장 외관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코미디 프랑세스의 모습이죠. 파리 지구 제1구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파리 여행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한번 들릴 만한 그런 명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발굽 형태로 이렇게 지금 둘러싸서 관객석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코미디 프랑세스 그림이죠. 이제 약간 이제 이거는 그린 거기 때문에 약간 더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서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발코니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시니엄 아치 극장의 형태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자, 단면들을 보게 되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윙과 셔터라면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시작했던 이런 무대 장치술이 이제 서서히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길게 보이는 게 이제 일종의 셔터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플랫한 윙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움직여가면서 뒤에 무대 배경을 만들어내는 원근법을 적용한 그림 평판들이 움직여가면서 서로 조합이 돼가지고 이러한 그림 같은 것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무대가 있고요. 그렇죠? 재밌는 게 무대 위에도 벤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벤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걸 보기에는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또 과시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배우들의 아주 화려한 의상 같은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가 바로 요 앞에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혼돈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는 코미디 프랑세스 그 극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인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극장 이름이고요. 이 극장과는 별도로 극단 이름도 코미디 프랑세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코미디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희극만 공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코미디는 일반적으로 연극, 일반적으로 플레이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뭔가 굳이 얘기하면 프랑스 연극단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미디 프랑스 극장의 경우는 이제 프랑스 극장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프랑세스라는 극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되겠죠. 루이 14세가 부르고뉴 극단과 몰리에르 말의 극단을 합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국립극단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립극단이다. 자, 이 극단의 배우들이라든지 연출가라든지 뭐 제작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국립극단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과 돈을 받으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연극 제작 환경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세계 최초의 국립극단이 바로 코미디 프랑세스다. 창단 후 9년간은 다른 극장을 사용하다가 이제 1689년 전용 극장인 아까 얘기하는 코미디 프랑세스로 옮긴다. 그래서 코미디 프랑세스라는 전용 극장도 이제 코미디 프랑세스라는 극단이 국립극단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드와이앵이라고 하는 대표는 극단에 가장 오래 소속된 멤버가 맡았다. 프랑스 예술의 독립적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루이 14세거든요.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말로 유명했던 절대 왕조 시대에 강한 권력을 지녔던 절대 군주였습니다. 이 군주에 의해서 바로 최초의 국립극단이 만들어진 거죠. 무수히 많은 주연급 유명 배우들을 보유한 극단 멤버들이 지금 공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왕의 춤인데요. 이게 이제 2000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왜 이 영화를 여러분한테 지금 잠깐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절대 왕조의 절대 군주, 그리고 연극을 지원하고 후원했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요, 루이 14세가 초기에 섭정을 당하고 아직 친정 체제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정체성 같은 걸 확인하고 또 자기의 권력 같은 거, 정체성 같은 걸 잡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음악과 춤, 연극에 눈을 뜨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스토리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그 당시 극장,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의상, 그리고 귀족들이긴 하겠지만 그들의 어떤 매너, 이런 것들을 잠시나마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상 이 태양왕이요, 이런 모습을 하고서 이 궁중 오락물이죠, 루이 14세가 그 아폴로 신으로 분장한 루이 14세가 이제 발레 의상을 입고 발레를 합니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 동영상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감상하시죠. Le roi danse.
Jupiter, maître de l'univers! Vous m'aviez donné votre parole, Madeleine. J'allais faire ma demande à votre père. Il l'attendait. Je croyais qu'il l'espérait comme vous. C'est le roi qui le veut. Le roi ou Lully. Ou vous. Lully ou le roi, c'est pareil, mon ami. Non, je ne suis rien. Le Florentin vous a tourné la tête comme il l'a fait du roi. Puissance, plaisir, lumière. Alors que monte la lueur de l'astre, encore à l'aube de son feu, déjà, l'honneur suit sa lumineuse trace. Regardez, c'est le prince de Conti. Il est donc entré en grâce? Le roi l'a repris en laisse, oui. Vous voyez comme il file d'eau. Dans son sillage, partout le suivent la grâce et la victoire. Pardieu, mais c'est toute la jeune fronde qu'il fait danser. Tous les ennemis d'hier. Un fils par famille ralliée. L'idée est fort belle. Alors, on vous trouve du talent, peste de Florentin. Prenez garde que tout ne s'effondre brutalement. Le roi et les mœurs italiennes. Dommage. La faveur, la renommée et la paix viennent se joindre au cœur universel pour célébrer celui qui, de ses rayons divins, fait régner sur la terre la vie et la lumière. Cet enfant? Ce n'est plus un enfant, madame. C'est un roi. 네, 재밌게 감상하셨는지요? 이제 극단과 배우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연기 단체는 분배 방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 주주경인 소시에테르라는 게 있고요. 조연급 역할로 계약이 된 빵시 오네르라고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8명에서 12명으로 시작된 극단원의 숫자가 점점 늘어서 1680년에
지금까지 설명한 코메디 프랑세스라고 하는 극단에는요, 주주만 27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단은요, 70편에 이르는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70편을 갖고 이제 계속 레퍼토리에 따라 가지고 공연을 한 거죠. 공연 프로그램은 매일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리허설에는 시간을 거의 소모하지 않았고요. 여성들도 소시에테르가 될 수가 있었다. 이런 사실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객들은요, 이른 오후에 극을 상영하던 관행이 코메디 프랑세스 이후에 오후 5시 공연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계층의 관객들이 관람이 가능하게 됐고요. 1600년대 이후에 일반석, 파르테르, 뭐 남성 전용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파르테르는 입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입석,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료가 상승이 되어서 노동계층 관람 기회가 감소되었습니다. 상류층 여성은 박스석을 이용했고요. 노동계층 여성은 갤러리석을 이용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시기와 마찬가지로 관객들이 자유롭게 그걸 관람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 고전주의 연극에 대해서 중요한 점 몇 가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프랑스 신고전주의 연극은 이탈리아 르네상스극 문화를 세련되게 발전시켰다. 17세기 중반까지 프랑스 극장은 프로시니움, 아치와 원근법을 이제 적용한 공간이었다. 1680년에 설립된 코메디 프랑세스는 국립극장의 첫 등장이라는 점에서 연극사적으로 중요하다. 자, 이제 영국 왕정복고기의 연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프랑스 17세기 신고전주의 연극이 어떻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늦게나마 꽃을 피웠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던 영국 왕정복고기 연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관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왕정복고기는요, 레스토레이션 에이지라고 해서 166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04년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40년? 그렇죠? 40년간의 기간입니다. 1660년 영국으로 복귀한 찰스 2세가 절대 군주제로 회귀한 시기입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찰스 1세, 찰스 2세의 아버지죠. 부왕이죠. 찰스 1세를 사실상 처형을 하고 이제 청교도 혁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내전에서 승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권이 폐지가 됐습니다. 크로멜의 어떤 그 정치는요,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억압적이었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여기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프랑스로 피해가 있었던 찰스 2세가 이제 드디어 영국으로 귀환해서 왕위에 복귀하는 그런 정치적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왕정복고기라고 합니다. 찰스 2세의 초상화가 보여주고 있죠. 자, 연보표를 잠깐 보게 되면요, 아까 잠깐 다 본 거고, 여기 아까 영국 군주의 왕정복고가 이제 바로 1660년 시기입니다. 그리고 영국 비슷한 시기에 영국 극장이 이제 다시 개관이 됐죠. 청교도에 의해서 영국 극장이 모두 다 극장이 폐쇄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관된 시기도 이제 왕정 복고 시기와 맞물려서 비슷한 시기고요. 조금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레스토레이션 시대의 전형적인 영국의 특징을 보여주는 풍습 희극 같은 것을 쓴 희극 작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위철이라고 하는 사람과 콩그립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풍습 희극 작가입니다. 그렇죠? 지금 살펴보는 것은 요 시가 되겠죠? 자,
찰스 2세 처형됐던 것이 이제 1649년이고요. 크로멜 공화정이 이제 시작이 됐고 크로멜이 이제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찰스 2세의 왕정 복고기가 여기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1660년에요. 그리고 이제 찰스 2세 이후에 제임스 2세가 통치하는 시기가 옵니다. 요것도 이제 찰스 2세의 이제 찰스 2세가 그렇게 썩 정치를 잘하는 그런 국왕은 아니었습니다. 또 의회와의 갈등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군주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그 당시 흐름에 거슬리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2세로 이제 사실상 퇴위시키고 찰스 2세를 퇴위시키고 찰스 2세의 동생이죠. 제임스 2세를 왕위에 옹립하는 시기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제임스 2세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2세 이제 네덜란드의 공작이었던 윌리엄과 메리 여왕이죠. 메리 여왕은 이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하게 돼서 공동 왕위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가 하나도 흘리지 않은 혁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리어스 레볼루션 명예혁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 이제 왕정 복고기의 정치적 상황이었고요. 연극사는요,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은 위철리의 촌섹시, 그렇죠? 이게 1675년에 나왔고요. 아프레벤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도 유명합니다.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콩그리브의 세상 만사가 1700년 거의 끝 무렵에 나온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왕정 복고기 전후에서 영국의 정세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종교적 측면에서는 종교 갈등이 심했습니다. 명예혁명, 글로리어스 레볼루션이 1688년에 일어났고 이걸 통해서 청교도였던 메리와 네덜란드의 윌리엄 공작 부부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왕권 신수설이 이제 쇠락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정치 사상 측면에서도 바로 이런 왕권 신수설의 쇠락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상들이 나오게 되죠. 홉스의 사회계약론, 그리고 존 럭크의 경험론, 또 볼테르 역시 마찬가지로 홉스와 존 럭크 그리고 볼테르 같은 사람이 모두 다 사회계약론을 주창을 했습니다. 핵심은요, 이제 절대 군주 왕권 신수설, 신의 어떤 권력을 왕이 위임받았다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요, 백성, 일반 시민, 인간이겠죠. 인간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권한이죠, 권리를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 위탁하는 것, 일종의 그런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왕권 신수설이 사실상 붕괴하고요. 인간과 백성이죠. 일반 백성들과 국가와의 계약, 관계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하고 이 시기에 주요 사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타 분야 신대륙의 영토 확장을 위한 식민지가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과학 분야에서도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등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공화정 시대의 연극을 잠깐 살펴보면요, 왕정 복고기 직전이죠. 청교도들이 1640년 영국의 모든 극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렇죠? 1660년까지 연극적 행사는 엄격히 규제가 됐죠. 1649년 찰스 1세가 처형이 됐고요. 크로멜이 공화정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연극을 금지시키고 찬송가 외 노래를 금지시킨 등 사회적 통제가 극심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시대 때 극장이 폐쇄됐고 배우들이 박해를 받았죠. 그러나 가벼운 연희 정도는 제한적으로 은밀하게 성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윌리엄 비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상 폐쇄가 되었던 솔즈베리의 극장을 인수해서 재건축한 뒤에 소년극단을 훈련시킵니다. 아주 본격적인 그런 연극보다는요, 아주 짤막한 전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serious, 아주 심각한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정극. 그러니까 뭐 코미디 소극도 아니고 희극도 아니고 심각한 연극이니까 대부분 이제 비극이나 사회극을 얘기하는 거겠죠. 정극을 짤막한 극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렇죠? 드롤즈라고 하는 재구성 길이도 굉장히 짧아졌지만은 코믹하게 어떤 측면에서는 풍자적인 그런 요소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극으로 그 극장에서 소년극단을 통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화정 시기이긴 했죠. 드로우즈 짤막한 코믹 스케치로서 지금 드로우즈의 공연 배우들이 그 당시 현대에서 이제 흉내내면서 드로우즈 배우들이 음악도 하고 그렇죠? 가벼운 코믹 연기도 벌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또 윌리엄 데버넌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당국의 눈을 피해서 가벼운 희각을 공연했습니다. 그렇죠? 공연 무대는 유럽식의 윙 앤 셔터 세팅을 사용한 프로시니엄 아트 극장에서 공연이 되었고요. 이니고 존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었죠. 이니고 존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인 존 웹, 무대 디자인인 이니고 존스의 사위인 존 웹이라고 하는 사람의 디자인으로 극장사의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윌리엄 데버넌트의 초상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연은 계속 지속은 되었다. 은밀하게 남아. 자, 윌리엄 데버넌트와 킬리그루라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왕정복곡이 연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데버넌트부터 볼까요? 데버넌트는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연극계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1638년 벤 존슨에 이어서 개관 시인의 자리에 등극한 사람이고요. 1643년 왕실의 후원으로 기사자기까지 받았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소년극단 출신 및 젊은 배우들을 규합해서 공작극단을 조직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니고 존스와 공동으로 수편의 궁정 가면극을 제작했습니다. 대표작이 로데섬의 포위 공격이라고 하는 대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로데섬의 포위 공격 중세시기니까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영국 최초의 오페라, 최초의 영국 무대에 여배우가 등장하고 장면 전환 장치가 공공 무대에서 사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연극 사적인 그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데섬의 포위 공격. 최초의 오페라고요. 최초의 영국 무대에 여배우가 등장했고 또 장면 변환 장치가 공공 무대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근데 1656년 이후에 청교들의 반대로 공연이 이제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웹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웹이라는 사람과 같이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웹은 이제 무대 디자인을 드로잉한 그런 참고 자료들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커다란 규모로 이제 공성전 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 싸움 같은 것을 무대 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성 같은 것을 이제 원근법을 사용해서 무대 배경으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걸 위한 기초 스케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이런 플랫 윙을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이것을 움직여가면서 무대 장치를 서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자, 킬리그루는요, 극장 폐쇄 전 많은 희비극을 썼고, 메리 드롤, 아까 얘기한 아주 쾌활한 드롤로 찰스 1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왕정 복고 후 기성 배우로 국왕극단을 조직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버넌트라는 사람과 킬리그루라는 사람이 같이 묶어서 언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왕정 복고기 연극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인물이긴 하고, 또 하나는 데버넌트와 같이 런던의 모든 연극 제작을 위한 독점권을 국왕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획득해서 행사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1673년 전국 극장 통설권이 보장되는 향연 주사에 임명되었고요. 사망 1년 전에 1682년 자주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던 킬리그루 극단을 데버넌트가
인수해서 자신의 극단과 합병을 했습니다. 주류 관객층으로 부성한 귀족과 신흥 중산층의 기호에 영합하는 그런 연극을 올렸고요. 런던 시내에 유럽식 실내 극장을 신축했습니다.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드루어르 레인 극장과 도셋 극장이 바로 이런 유럽식 실내 극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정복고기 드라마 특징을 보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무대 제작술이 영국에 수입된 시기고요. 이탈리아의 영향력은 영국이 17세기 후반 프랑스의 신고전주의를 접하면서 더욱 강화됐다. 왜냐하면 17세기 프랑스의 신고전주의도 이미 이탈리아의 영향력을 상당 많은 부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역시 이탈리아의 영향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맨 밑에 이탈리아의 극양식과 프랑스의 신고전주의가 서로 영향을 합쳐서 왕정복고기 연극이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졌다. 측면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기의 연극 양식들은 일부 전승되었지만 프로시니엄 아치극장의 환상적인 무대 장치가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원근 화법으로 채색된 위닝 앤드 셔터 시스템의 무대 변환 장치는 당시 영국 관객들에게 마술 수준의 획기적 신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자, 정극, 왕정복고기의 정극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가 영웅 비극입니다. Heroic Tragedy죠. 1666년, 75년 성행했던 비범한 행동을 수행한 영웅적 인물들을 다룬 영웅 비극이 있었고요. 주로 사랑과 명예에 대한 주제로 스페인 황금기 및 프랑스 신고전주의 비극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왕정복고기 비극인데요. 17세기 말에 유행한 양식으로 이탈리아의 영향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신고전주의 연극 법칙을 굉장히 준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왕정복고기 비극 작가들은 자주 셰익스피어 작품을 신고전주의로 개작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존 드라이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을 개작하기도 했고 자기의 왕정복고기 비극을 쓰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기도 했고요. 밑에 보면은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작품을 또 신고전주의로 개작하기도 했고 어떤 작가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또 해피엔딩으로 원래 비극인데요. 그리고 윌리엄 네이트라고 하는 작가는 리어 왕도 비극을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비극을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그런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은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그렇죠? 존 드라이든. 자, 희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기질 희극입니다. Comedy of Humors. 우리가 벤 존슨을 공부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죠. 기질, 황담즙이 몸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과 같은 성격이고 여름의 성격이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흑담즙, 흑가을, 정액, 물겨울, 혈액은 공기와 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특정한 체액이라든지 성격이 많은 사람은 그런 특정한 성격을 띠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것이 기질희극의 등장인물들입니다. 인간의 성격이 4개의 체액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벤 존슨의 전통을 계승했죠. 사체액설은 그리스 의사 클라디우스 갈렌에서 주창된 바가 있었다. 자, 또 하나는요. 기질희극 말고 모반희극입니다. 모반, 뭘 꾸며내는 거죠. 복잡하게 꾸며내는 그런 일들, 인트리그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모반 희극은 이제 에프라 벤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이제 잘 썼는데요. 이 여성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대담한 로맨스와 모험담이 복잡한 플롯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플롯이 인트리그라는 뜻이니까요. 이탈리아의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 대표적인 작가로서 에프라 벤이 있는데 영국 최초의 여성 극작가이자 최초의 전업 작가이다. 그거는 꼭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굉장히 극도 많이 썼죠. 어떤 극에서는요, 사창가 장면을 아주 상세히 묘사한다든지 음란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발랄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작가 그리고 오르노코라고 하는 소설을 씀으로써 초창기에 반대할 때는 반이죠. 반, 노예,
소설입니다. 아프리카의 왕자가 백인들에게 천시받고 억압받는 것을 쓴 그런 소설입니다. 이것으로 시도를 집필함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극작가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 코메디아 델라르타와 스페인 연극의 영향으로 도덕 문제를 다룬 모반 희 비극을 창작했다. 말년에는 관객의 기호에 영합한 파르스를 집필했다. 자, 왕정복곡이 마지막 유형으로 풍습 희극입니다. 굉장히 유명한데요. Comedy of Manners. Manners는 이제 풍습이라는 뜻입니다. 관습이라는 뜻이죠. 프랑스 극작가 몰리에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도 시대 희극과 신고전주의 양식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장르인데요. 상류 계층의 유행과 결점에 초점을 맞추어 쑥떡 공론, 간통, 성적 탈선 등을 다룹니다. 상류 계층이 이제 하나의 그 타겟이 되는 거죠. 사회적 관습과 그 시대의 규범에 일침을 가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를 존중하는 상류 계층의 위선을 풍자하는 그런 장르였다. 재치 있는 농담을 주고받고 말을 받아치고 진한 성적 농담 등으로 이루어진 언어를 사용했다. 오늘날 풍속 희극에 영향을 받은 연극의 모습들이죠. 대표적인 작가로서 조지 에서리지가 있는데 초창기입니다. 처음으로 그럴듯한 풍습 희극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 작가죠. 대표작은 목욕통에 빠진 애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림을 보게 되면 목욕통에 사람이 들어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아주 희극적인 상황을 창출해냄으로써 그 당시 등장인물들의 관습과 위선을 풍자하는 그런 작가였죠. 윌리엄 미철리는 이제 아까 얘기한 에서리지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보다 본격적인 풍습 희극을 쓴 작가인데요. 상류 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유학하고 난 다음에 옥스퍼드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몰리에르와 테렌스, 그렇죠? 로마의 테렌스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윗들을 과시하기 위해 두세 편의 희극을 집필했습니다. 런던 사교계에서 재담꾼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미철리의 초상화죠. 특징은요, 이중적 의미를 사용해서 성적 유머를 자유자재로 구사했고요. 상류 사회에 속한 모든 이들과 우아한 체하며 방탕무도한 당시의 사회상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표작은 신사, 댄스, 교사, 촌섹시, 그리고 솔직한 사나이, 특히 The Country Wife가 대표작입니다. 내용을 잠깐 볼까요? 시골 출신 아내와 결혼한 핀치 와이프라는 사내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아내가 런던 사교계의 고몰 수술에 의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인을 시골집에 가둡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소년으로 남장을 시키는데요. 남장한 아내를 런던 사교계에 데려온 핀치 와이프의 계획은 결국 이를 눈치챈 호너라고 하는 유혹자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연극 속에서 호너는 자신이 해외에서 감염된 성병으로 성불구제가 되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후 이를 역이용해서 지인들의 부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가 가장 원했던 분류의 대상은 마조리 핀치 와이프라고 하는 순박한 촌섹시인데, 핀치 와이프가 소년으로 남장한 부인을 동반하고 시내에 나타나자 호너는 남편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포용하고 키스를 퍼부으면서 불륜의 수작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인 핀치 와이프는 호너를 말릴 수조차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자기 부인을 남장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포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등장인물의 이름을 잠깐 보면요, 개성을 암시하는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로 보게 돼요. 호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지인들의 아내를 유혹하는 사람인데요. 호언이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뿔이 자기가 낳았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불륜을 통해서 오쟁이신 남편, 바람핀 아내의 남편을 얘기하는데요. 그 남편의 이마에 뿔이 돋는다는 속설과 관련된 이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남자의 부인과 불륜을 하게 되면서 그 남자의 이마에 뿔을 돋게 해서 오쟁이진 남편임을 알게 만든다. 그래서 호너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곽은요, 돌팔이 의사에서 비롯된 거고요. 하코트는
알리시아라고 하는 여인의 꽁무니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피젯과 스키미시, 피젯은 이제 불안해서 안달복달하는 거고요. 스키미시라고 하는 것은 신경질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 평판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의 뜻이 담긴 이름들이죠. 핀치 와이프는 자기 부인이 외간 남자에게 희롱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 부인을 조심시키고 꼬집는다고 해서 핀치, 꼬집다, 와이프 이렇게 이름을 섞어서 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스파키쉬는 뭐 반짝반짝 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멋쟁이라는 뜻으로 스스로 위트가 넘치는 사극의 총알을 간주하지만 사실은 덜 떨어진 멍청이란 뜻을 가진 은어라고 합니다. 콩그리브인데요. 영국 육군 장교의 아들인데 그 유명한 조나단 스위프트의 하구입니다. 걸리버's 트래버스, 걸리버의 여행기를 쓴 법학보다는 이제 문학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늙은 독신자를 발표해서 극작가로 성공을 거뒀고요.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극작가로 성공했기 때문에요. 탁월한 위트와 현란한 문체로 유명합니다. 왕정복곡기 최고의 극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 속에서 세상만사, The Way of the World, 굉장히 유명한 대표작입니다. 이 세상만사라고 하는 것은요, 1700년 초연 당시의 실패작이었지만 후대 새로운 가치를 평가받게 됐습니다. 줄거리 잠깐 볼까요? 두 연인 미라벨과 밀라방, 미라벨이 남자고 밀라방이 여주인공입니다. 결혼하고 싶어한다. 미라벨은 밀라망의 지창금을 받으려면 밀라망의 완고하고 어리석은 숙모 레이디 위시포트라고 하는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레이디 위시포트는 자기의 조카가 밀라망과 결혼하기를 바란다. 복잡하게 얽히지만 젊은 연인은 미라벨이 밀라망의 상당히 현대적인 구애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결혼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캐릭터가 지금 아주 희극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의 한 장면이고요. 자, 이 흥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면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캐릭터 어떻게 됐냐면요, 대화입니다. 이 여자가요, 남자가죠, 미라벨이 자기 이제 결혼할 여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안한 다른 조건은 없으신지요? 이제껏 당신 요구는 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라망이 얘기를 하죠.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돈을 내고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는 자유라든지, 당신이 의심하거나 화난 얼굴을 하지 않고 편지를 주고받는 자유, 원하는 옷을 입고 오직 내 취향에 맞는 대화 주제를 고르는 것, 당신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당신의 친척이란 이유로 바보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것, 원할 때 식사하기, 기분 좋지 않을 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도 내 방에서 식사하기, 내 옷장은 접근 불가, 차 탁자는 오로지 나만 쓰기,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 들어오기 전에 노크하기. 당신이 이 항목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당신을 조금만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면 조금씩 당신의 아내가 될 거예요 라고 밀라망이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 밀라망의 조건이 상당히 현대적이죠. 희극적입니다. 그래서 흥정, 결혼 조건을 흥정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 두 개는요, 사실 영화 두 편을 이제 같이 묶어 놓은 건데요. 모두 다 이 흥정이라는 장면, 지금 방금 대사를 같이 읽은 그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버전보다는 두 번째 버전이 조금 더 남녀 간의 성적인 어떤 긴장감도 형성이 돼 있고, 또 권력, 둘 간의 어떤 권력의 추를 자기 쪽으로 갖고 오기 위한 그런 대결 구도라는 점이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이 두 개를 차례대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any more conditions to offer? Hitherto your demands are pretty reasonable. Trifles. To pay and receive visits to and from whom I please. To write and receive letters without interrogatory or wry face on your part. To dress as I please. To choose conversation with regard only to my own taste. To have no obligation to converse with wits that I don't like because they're your acquaintance, or to be intimate with fools because they may be your relation. Come to dinner when I please. Dine in my dressing room when I'm out of humor without giving a reason.
to have my closet inviolate, to be sole empress of my tea table, to which you must never presume to approach without first asking leave. And lastly, wherever I am, you shall always knock upon the door before you come in. These articles subscribed, if I continue to endure you a little longer, I may by degrees dwindle into a wife. Any more conditions to offer? Hitherto your demands are pretty reasonable. Trifles. As the liberty to pay and receive visits to and from whom I please, to write and receive letters without interrogatories or wry faces on your part. Come to dinner when I please. Dine in my dressing room when I'm out of humor, without giving a reason. To have my closet inviolate. To be sole empress of my tea table, which you must never presume to approach without first asking leave. And lastly, wherever I am, you should always knock at the door before you come in. These articles subscribed, if I continue to enjoy you a little longer, I may by degrees dwindle into a wife. 자, 왕정복고기의 이제 관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수업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왕정복고기 극장들은 초기에는 6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긴 작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객들은 굉장히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결속력이 있었다는 것은요, 비슷한 그런 그 유형의 혹은 계층의 관객들이 서로 한 그룹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왕정복고기의 주 관객은 풍자의 대상이 되던,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모습이 무대 위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하거나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상류층은 즐겼다고 합니다. 뭐 그럴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상류층은 본인이 희극화되는 것을, 무대 위에서 희극화되는 것을 관객이 돼서 보고, 또 자기의 모습에 웃고, 자기 계층의 허물을 또 웃음으로 넘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상류층의 사회적 위선과 섹스, 불륜 등의 주제의 당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당사자들이 관객이었다는 겁니다. 왕족이나 상류층이 정기적으로 극장을 찾았는데, 다수가 왕과 함께 프랑스로 쫓겨갔던 군인들. 왜 프랑스로 쫓겨갔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크로멜에 이제 의해서 왕정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찰스 1세의 아들이죠. 그 아들 2명, 나중에 제임스 2세가 되고 찰스 2세가 되는 이 2명이 모두 다 프랑스로 쫓겨갑니다. 그때 이제 같이 따라갔던 군인들 돌아와서 이제 상류층을 형성하면서 관객이 되는 거죠. 자, 현대 관객들이 조용히 앉아 그걸 감상하는 것과 달리 왕정복고기 관객들은요, 공연 도중 난장판을 쳤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배우와 대화하고 배우와 대화까지 했습니다. 지나친 자기 과시 등으로 성직자들의 눈살 찌푸리게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극장은 연극을 즐기는 것만큼 그 이상이나 관객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계층, 그리고 자기의 어떤 특권 같은 것을 관객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연극이 이용됐다는 거죠. 15년 안에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여가 활동으로 연극을 찾았다. 조금씩 극장이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초창기에는 동질한 관객들이 또 자기의 어떤 생활, 관습을 스스로 보고 웃는 그런 극장이었다면, 이제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여가 활동으로 연극을 찾게 되면서 취향의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극장도 훨씬 더 커지고요. 그래서 1700년 무렵 극장은 2000명 이상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화면인데요. 요거는 재미있는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족층의 관객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무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말을 타고 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배우입니다. 그렇죠? 배우가
글쎄 귀족층의 어떤 취향에 맞는 그런 건지 몰라서 말을 타고 들어와서 연극에 대해서 프롤로그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사파입니다. 굉장히 색다르게 연극의 그 프롤로그 도입부가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타고 와서 관객들에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되었다고 해서 색다른 프로라고 하는 제목을 만들어 왔죠. 프롤로그를 지금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 배우는 인기 희극 배우였던 조 헤인스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 지금 주는 거죠. 이 관객석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뭐 부채라든지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프랑스 17세기 신고전주의 연극을 다 살펴봤고요. 영국 왕정복고기 연극 중에서 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